자, 약물의 관리입니다. 약물의 관리입니다. 자, 약물의 관리는 보면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다른 거 다 가로쳐라는 첫 번째 줄에 극약, 마약, 독약, 아편. 극약, 마약, 독약, 아편. 마약 하면 어디다? 이중 잠금 장치다. 그리고 다섯 번째 줄에 이렇게 약장을 잠그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약의 오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이 마약장의 열쇠는 누가 관리한다? 책임을 맡은 간호사예요. 책임을 맡은 간호사가 관리한다. 그리고 마약 수량 확인은 언제마다 확인한다? 매 근무 교대시마다 확인한다. 그래서 대입번이 이분인번한테 인계줄 때 내가 나이키 때 몇 개를 해서 받았는데 내 때 몇 개를 써서 지금 몇 개 남았습니다 라고 인계를 준다. 그리고 남은 마약은 약국에 반납한다 라고 있어요. 만약에 약이 마약 처방이 났던 게 어떻게 됐다? DC됐어요. DC라는 말은 여러분 뭔데요? 취소됐어요. 그럼 그 약은 어떻게 해요? 버린다. 그게 아니라 약국에 반납한다. 무조건 남은 마약은 무조건 약국에 반납한다. 그렇게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약물 투여 시기는 어떤 약은 언제 하고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여러분 한번 저는 건너뛸게요. 한번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시고 하나만 한다면 항생제요. 자, 항생제는 언제 한다? 이번 문제에서 어떤 환자에게 항생제를 주사를 해야 되는데 환자가 자고 있었다. 이때 정답은 자더라도 깨워서라도 투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유는 일정한 시간에 줘야 되니까. 그럼 항생제를 일정한 시간에 투여하는 이유가 뭡니까? 한다면 혈중 농도를 유지해야 되니까. 그 말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병원에서 우리가 ICU, 중환자실, 그죠? ER, 응급실, 또는 OR, 수술실 이런 곳에 특히 응급약물을 세팅하고 있을 건데, 응급약물 하면 어떤 게 들어갑니까? 하면 약물의 이름을 쫙 적어놨는데 다 기억 못하셔도 괜찮아요. 제가 지난 글씨로 적어놓은 거 3가지 정도는 조금은 기억을 하자는 겁니다. 첫 번째가 에피네프린이죠. 에피네프린. 자, 이 에피네프린은 어떤 약으로 주는 약이에요? 얘는 에피네프린 하면 여러분 떠올라야 되는 게 뭐죠? 그럼 천식 발작일 때 쓰죠. 그냥 천식 정도가 아니라 천식이 급성으로 엄청 심한 천식 발작일 때 쓰는 약이에요. 그럼 이때 이 약을 투여하면 기관지가 어떻게 된다? 넓혀져. 그러면서 엔드 심장이 꺼져가려고 할 때 이 약을 투여하면 혈관이 어떻게 돼요? 수축이 되면서 혈압이 어떻게 된다?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쇼크가 와서 상태가 안 좋아질 때 쓰는 약물이 에피네프린인 거예요. 또 쇼크하면 우리한테 안 맞는 뭔가가 들어왔을 때 생명의 위협을 초래하는 쇼크, 아나필락시스. 이때 쓰는 응급약물이 어떤 거다? 에피네프린이라는 거. 그거 설명했었고, 호흡기 분비물을 억제하는 거는 아트로핀. 아까 있었죠? 그리고 국소마취제. 여기서는 응급약물이니까 부정맥 치료제로 쓰는 거는 뭐다? 리도케인이다. 나머지도 한번 보시고 3개라도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 그 다음 이번에는 혈압 강화제예요. 혈압 강화제는 여러분 어떤 약이야? 혈압을 강하게 하는 게 아니라 강하가 거꾸로 생각하세요. 하강이라고. 그 말은 혈압을 떨어지게 하는 약이야. 어떤 분들은 강화제 하니까 강하게 한다고 착각하시더라고. 그 뜻이 아니에요. 혈압을 떨어지게 하는 약. 한마디로 우리는 흔히 혈압약이라고 말하는 그 약들이에요. 그럼 이 혈압약은 증상이 있을 때만 복용하게 합니다 라고 교육을 한다? X라고요. 그죠? 증상이 없어도 꾸준히 복용하게 한다. 그 다음에 혈압약은 언제 복용하는 게 좋을까요? 하고 환자가 물어보았다. 이때 간호조무사의 적절한 답변은, 이런 문제 나올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답변해야 돼요?
정해진 시간에 복용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혈압이 언제 좀 올라가냐면 아침에 올라가요. 오전에. 그러니까 이왕이면 혈압약을 먹는다면 혈압이 높을 때 복용하는 게 좋으니까 주로 아침 식후에 복용하는데, 아침 식후라는 말이 없다면 그냥 일정한 시간, 자기가 먹는 스타일에서 정해진 시간에 복용하는 게 좋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혈압약을 최근에 물어본 적도 있어요. 다음 중 혈압약을 찾으라고요. 혈압 강화제를 찾아라, 항고혈압제를 찾아라,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다 기억을 못해도 되니까 몇 가지만 잠깐 언급을 한다면, 3번에 있는 캡토프릴은 이번 시험에도 언급이 됐었어요. 캡토프릴. 그래서 캡토프릴은 무슨 약이다? 혈압약입니다. 캡토프릴 혈압약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다음 중 혈압약 중에서, 여러분 혈압은 어때요? 혈관이 수축됐을까요? 늘어났을까요? 수축됐겠지. 혈관이 쪼그라드니까 혈압이 팍 올라가는 거니까. 그럼 혈압약은 혈관을 어떻게 해야 돼? 넓혀줘야 되겠지. 그래서 이 약을 복용하면 혈관, 동맥, 혈관이 바로 넓혀져요. 동맥을 바로 동맥에 가서 혈관을 넓혀버려요. 그래서 혈관, 동맥에 가서 랄랄랄랄랄랄라 하고 넓혀버린다고요. 하이드랄라진. 랄랄랄랄라 하면서 탁 넓혀버린다고요. 하이드랄라진이에요. 혈관을 확장시킨다. 혈관을 확장시킨다. 거기에서 키워드를 잡아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여러분 보시고, 오른쪽에 보시면, 오른쪽 위에 보시면 혈압약 중에서 6번에 보시면 레저핀이라는 약을 하나 더 적어놨어요. 자, 레저핀은 혈압약이에요. 지금 여기 7번까지가 혈압약으로 쓰는 거예요. 그럼 이때 레저핀은 이렇게요. 다음 중 우리 다음에 문제지 또 여러분 다시 한번 집에서도 푸시고 하실 때 분명히 이 문제 나와요. 어떤 게냐면, 다음 중 혈압약 중에서 부작용이 얘는 식욕이 땡겨요. 식욕이 땡겨서 체중이 늘어요. 우리 혈압은 좀 체중이 안 늘어야 되는데 좀 엇박자처럼 식욕이 증가해서 체중이 늘어요. 그것보다 더 큰 뚜렷한 부작용이 비충혈로 코가 막혀요. 그 말은 여러분, 비충혈이라는 게 코가 이렇게 막막한 느낌? 코 막힘? 그런 게 생겨요. 굉장히 더 특이한 게 뭐냐면, 이 혈압약은 약간 기분이 우울해져요. 그러면 이 약은 혈압 환자는 이 약을 복용하더라도 어떤 환자는 금리가 우울증 환자는 금리겠지. 안 그래도 본인이 우울증이 있는데 이 혈압약 먹으면 우울증이 더 생기니까. 그래서 비충혈로 코가 막히고 체중이 늘고 우울증을 초래하는 혈압약이 무엇입니까? 한다면 뭐다? 레저핀이에요. 레저핀이라는 것도 혈압약이에요. 그 다음에 혈압약 중에서 여러분 프로세마이드 있어요. 프로세마이드. 사실 이거는 혈압약이라기보다는 뭐예요? 이뇨제야. 자주 물어요. 프로세마이드. 라식스라는 말보다는 프로세마이드, 그 말 물어요. 그럼 이 프로세마이드는 이뇨제야. 근데 이 이뇨제인데 왜 혈압약에 지금 언급을 하고 있어요? 혈압이 여러분 어떤 거예요? 내 몸에 피나 수분이 많으면 혈압은 올라가죠. 그러면 내가 혈압이 떨어지는 경우는 몸에 물이나 피나 이런 게 좀 줄어들면, 빠져나가면 혈압은 떨어져. 그럼 내가 이뇨제를 복용하면 당연히 소변을 많이 볼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혈압은 어떻게 된다? 수분이 빠져나가면 떨어지니까 이뇨제 프로세마이드가 혈압약으로 쓰이는 거예요. 근데 이 약은 이뇨제거든요. 그럼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내 몸에 물이 있어? 물이 이렇게 쌓여 있어? 그럼 그 물이 바깥으로 막 빠져나가. 만약에 탈수가 일어났던, 설사를 했던, 구토를 했던, 물이 막 빠져나갔어. 그럼 물이 빠져나가면 물 따라쟁이가 있어서 물하고 똑같이 행동할 거야. 물이 나가면 자기도 나갈 거고, 물이 안 나가고 쌓여있으면 지도 안 나갈 거고. 그게 누구였어요? 칼륨이었어요. 칼륨.
칼슘이 아니라 칼륨. 칼륨은 다른 말로 포타슘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럼 이게 이 전해질이 물 따라쟁이라니까? 그럼 내가 물이 나가면 칼륨도 막 같이 나가버려. 그러면 이때 물이 막 빠져나가면 내 몸의 칼륨 수치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그럼 지금 물이 빠져나갔다잖아. 그럼 칼륨 수치도 떨어지겠지. 그럼 지금 이뇨제, 프로세마이드를 쓰면 소변으로 막 소변이 많이 나와. 그럼 소변이 막 나오면 누구도 같이 쓸려 나간다? 칼륨도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이 사람은 칼륨 수치가 떨어질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뇨제를 투여하면 칼륨 수치가 혹시 떨어지지 않을까? 저 칼륨 혈점을 자주 체크해야 돼. 칼륨 수치가 떨어질까봐 그 말입니다. 봐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거 신장에서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사구체 신염이 있었죠. 그죠? 네. 이 사구체 신염은 중요한 질환 중에 시험 문제에서 주로 언급될 수 있는 질환 중에 하나예요. 어디서 나올 수 있다? 아동간호에서 나올 수 있어. 왜냐면 아동에게 생기는 신장 질환 중에 대표적인 거니까. 두 번째, 성인간호에서 이게 나올 수 있어. 그럼 이 사구체 신염 같은 경우는 이게 왜 생기냐면 균 때문에 생기는 건데, 균이 연세상 이거 안 적으셔도 되고요. 뭐 적으시면 적어도 되고, 용혈 연세상 구균이에요. 그럼 쉽게 말해서 연세가 뭐예요? 연세살이 뭐가 엮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릴 때 종이, 색종이 같은 걸로 종이 목걸이 이렇게 만들었을 때 종이 링기 오듯이 그런 것처럼 생긴 균인데, 이 균 때문에 얘가 생겼어. 그럼 사구체가 여러분 무슨 일을 하는 거야? 신장에 있는 부분으로 하는 일은 여과작용을 해. 걸러주는 작용을 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집에 주방에서 쓰는 물건 중에서 채 있죠? 걸러주는 채. 그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걔가 무슨 일을 합니까? 소변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거는 못 나가게 걸러주고, 소변으로 나가도 되는 건 나가게 해주는 거야. 그럼 여러분, 소변으로 고름 나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농은 못 나가게 체에서 받쳐줘. 그게 누가? 사구체가. 혈뇨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럼 피도 바깥으로 못 나가게 거름망이 걸러줘. 사구체가요. 단백질, 단백뇨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럼 단백질 못 나가게 걸러줘. 얘가요. 그런데 사구체 신염에 걸리면 사구체가 거름망이 어떻게 되냐면 너무 오래 써가지고 낡아서 이 체가 촘촘하게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엉성하게 이렇게 돼 있는 거 늘어나가지고, 그러면 걸러줘야 될 것도 틈새가 많이 걸어졌으니까 못 걸러줘서 막 나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게 사구체 신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이 사구체 신염은 나타나는 증상이 어린애든 성인이든 대표적으로 증상을 외울 건 아닌데 간호가 시험 문제 많이 묻기 때문에 증상을 알고 있어야 돼. 그럼 사구체 신염의 4가지 증상은 사고혈단부예요. 그래서 사구체 신염은 고혈단부, 사고혈단부, 사고혈단부 되셨죠? 그럼 이때 고가 뭘까? 고름. 고혈압. 혈압이 높아져요. 그래서 어린 소아도 자기 나이 또래 아이들보다 BP가 높아요. 그래서 이때 고가 뭐다? 고혈압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혈은 뭘까? 그럼 뭐죠? 혈뇨. 아까 거름망이 엉성해졌댔잖아. 피는 나가면 안 되는 건데 사구체가 걸러주지 못해서 피가 나온다니까 혈뇨.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단백뇨. 못 걸려줘가지고요. 그리고 항상 단백뇨랑 항상 엮여 있어. 우리 속이 울렁거리면 오심. 울렁거리면 그 다음 뭐가 나타날까? 구토. 그것처럼요. 단백뇨 하면 그 다음 뭐가 나타난다? 구조. 그래서 사고혈단부, 이게 4가지 증상이에요. 사고혈단부예요. 자, 그러면 사구체 신염은 증상은 제가 왜
왜 언급을 했냐면 증상을 모르면 왜 이런 간호를 했는지를 모르니까 시험은 쓰라고 나오진 않지만 그럼 이때 이 간호는 어떻게 합니까? 그랬을 때 여러분 염증이잖아. 그죠? 폐렴, 중이염 다 염증이잖아. 염증이 있을 때는 쉬어요. 막 움직이고 운동하고 무리해야 돼요. 쉬어야 돼. 근데 얘도 염증이기 때문에 안정이에요. 안정해야 되고 그러면 이 사람은 사구제 신경 환자는 굉장히 몸이 주로 자가 면역 때문에도 생기기도 하는데 몸이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 때 생기기가 쉬워요. 그럼 이 사람들은 몸이 피곤하고 힘들고 아프니까 밥맛이 있을까 없을까? 밥맛도 없어요. 그래서 에너지가 많이 딸려요. 그 에너지가 딸리면 에너지 업 시켜주는 영양소가 뭐죠? 에너지 막 열량내는 에너지 1순위가 아우 진짜 탄수화물이 밥심으로 사는 거잖아요. 우리가 빵, 떡, 면, 라면 이거 탄수화물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진행을 못하네. 지금 단계가 고탄수예요. 탄수화물이에요. 굉장히 힘들고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탄수화물이에요. 고탄수화물.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보자. 혈압이 있다면서? 혈압 있을 때는 짜게 먹어요? 싱겁게 먹어요? 싱겁게 저요. 그리고 또 부종이 있잖아. 부종이 있을 때는 여러분 짜게 먹으면 안 되잖아. 그죠? 저요. 그 다음에 여러분 몸도 부었다면서? 부었다면서? 그럼 부었었는데 안 그래도 물이 안 나가서 부어있는데 수분을 많이 주면 더 붓지. 그럼 수분도 어떻게 될까? 제한해야지. 제한해야지. 그리고 심장이 안 좋을 때는 무조건 여러분 저염에다가 하나 더 저단백이에요. 심장이 안 좋으면 무조건 신장, 사구체, 만성신부전, 신 이런 말 들어가면 저단백 꼭 고르세요. 아셨죠? 저단백이에요. 되셨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지금 자체가 여러 지금 문제가 있는데 몸이 붓는다면서 그죠? 그럼 몸이 부었으니까 매일매일 체크해야 될 게 좀 많다? 그럼 매일매일 뭘 체크할까? 매일매일 체크해야 될 거? 한번 생각해보자 여러분. 매일 체크해야 될 게 있어요. 매일 체크해야 될 거. 자, 이 사람 혈압 있다면서 혈압 있으니까 뭐 체크할까? 혈압 체크해야 되겠죠. 혈압 체크하고 그 다음 이 사람 몸이 붓는다면서 그 몸이 붓는다는 말은 내가 도대체 얼마를 먹었길래 요것밖에 안 싸서 부었을까? 뭐죠? 얼마를 먹었길래 요만큼밖에 안 나왔을까? 섭취량과 배설량. 그래서 아이요 체크해야죠. 그 다음에 얼마나 몸이 부었는지 어제랑 오늘 비교해봐야 되지 않을까? 살짝 올라가서 체중, 그죠? 체중 체크할게요. 체크할게요. 그 다음에 이 사람 소변으로 지금 부종이 있다는 말은 질문합니다. 소변의 양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부종이 있다는 거니까 물이 안 나갔으니까 소변이 적겠지. 그럼 소변이 적다는 말은 진할까요? 묽을까요? 진해. 그럼 소변이 진하다, 묽다 이 말 할 때 어떤 단어를 쓰냐면 소변 비중이라는 말을 써. 어렵습니다. 말이 소변 비중. 그거는요 진하냐 묽으냐 할 때 쓰는 단어야. 그럼 이때 소변 비중이 높다 그 말은 소변이 진하다. 비중이 낮다 그 말은 연하게 묽게 나오는 거야. 그럼 지금 이 사람은 고혈당부 부종도 있고 수분이 안 나갔으니까 진하게 나오겠지. 그럼 비중이 높겠지. 그래서 이때 이 사람 소변 비중을 매일매일 체크해야 돼요. 비중도 체크해요. 그리고 또 하나 더 한다면 소변으로 많이 안 나갔지. 부종이 있으니까. 그러면 아까 전해질 중에서 나도 안 나가 뭐였어요? 칼륨. 다른 이름으로 포타슘. 그래서 이 사람 몸에는 포타슘 수치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높겠지. 높으니까 칼륨 수치를 꼭 확인을 해야 되겠죠.
칼륨 수치를. 그럼 식사도 이 사람은 고칼륨을 주는 게 좋아요? 저칼륨이 좋아요? 저칼륨. 그래서 칼륨도 조금은 제한해야 되겠죠. 식사 자체가.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사구체 신염은 여러분 마지막으로 보세요. 연쇄상 구균이라고 있어요. 이 균이 어떤 거랑 연상을 하셔야 되냐면 편도선염을 일으키는 균이기도 해요. 편도선염균이기도 하고요. 온몸이 홍색으로 변하는 게 뭐예요? 성홍열. 그거 균이기도 해요. 그래서 연쇄상 구균 하면은 성홍열을 일으키는 균, 그 다음에 사구체 신염의 균, 그리고 또 편도선염도 일으켜요. 그래서 그럼 봐봐요. 내가 편도선 아이들이 이 아동간의 세계가 왜 나왔냐면 애들은 목이 잘 아파. 열나고 아파서 병원 가면 편도선염이야? 그럼 이 편도선염을 일으키는 균 중에서 연쇄상 구균이면 이 균이 여기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하나 더 있어. 지가 좋아하는 데가 여기 있다가 초전박사를 여기서 항생제를 써서 안 내면 얘가 어디로 간다? 밑으로 숨어 들어가서 사구체를 가. 연쇄상 구균이 편도선염 다음으로 좋아하는 데가 사구체야. 그럼 사구체에 가서 염증을 일으킨다고. 그러면 그 말을 다르게 생각하면 사구체 신염이 안 생기려면 이 균이 편도선염에 오지를 말아야 돼. 편도선염 걸리면 이 균이 여기도 좋아하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다면 사구체 신염을 예방하려면 편도선염 안 걸리려면 편도선염 환자와 접촉을 하면 안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간호 중에서 하나가 더 상기도 감염 환자와 접촉을 하지 마라. 이 말이 편도선염 걸리면 이 사람들은 사구체가 워낙 약하니까 사구체로 간다니까. 항상 우리 몸의 균이나 이런 거는요 이 사람 약한 곳을 알아. 그래서 저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중에 기관지가 안 좋아? 내가 감기만 걸리면 기침하는 사람 있잖아요. 감기만 걸리면 편도선염 걸린 사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약한 곳을 가는 거거든. 그래서 상기도 감염 환자와 접촉을 하지 마라. 만약에 걸리면 이 균이 들어오면 얘는 어디를 좋아하니까? 사구체를 좋아하니까 그 소리가 돼요. 그래서 뒤에도 나오겠지만 지금 여기서 같이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칼륨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부종이 있을 때는 칼륨 수치가 높을 거고 이노제 물을 많이 쏟아내면 칼륨 수치가 떨어지니까 다음 중 칼륨 수치를 확인하여야 하는 약물은 이라고 말하면 프로세마이드. 그걸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이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기관지 확장제요. 참 꾸준하게 많이 물어보고 있어요. 기관지 쪽은. 그럼 기관지 확장제는 종류가 4번까지 되어 있는데 4번까지 중에서 다 모른다면 1번, 2번, 4번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1번에 아미노필린이라는 거죠. 자, 아미노필린 하면은 기관지 참식일 때 보편적으로 확장제로 많이 쓰이는 약이죠. 두 번째, 에피네프린이죠. 그럼 이 에피네프린은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거 여러분 제가 인체 구조할 때 무슨 얘기했냐면 내가 스트레스 받았을 때 자율신경계에서 내가 나갈게 어떤 신경이었어? 교감신경. 그럼 교감신경이 스트레스 받았을 때 막 움직이면 내 몸에서 어떤 호르몬도 나온다 그랬다? 에피네프린. 그래서 교감신경계 전달 물질, 교감신경계하고 관련 있는 거 하면 에피네프린이었거든요. 그래서 얘는 교감신경을 흥분을 시켜서 어떻게 된다? 혈관을 수축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혈압을 어떻게 하고 싶다? 혈압을 올려줄 거예요. 혈압이 막 떨어져서 BP가 안 잡히는 사람한테 에피네프린을 쓰면 혈관이 수축되면서 혈압을 올려준다고 그 뜻이고, 그래서 응급약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급성 찬식이요. 그럼 이때 급성 찬식은 심한 사람, 넘어가는 정도, 심한 사람, 그런 사람한테 에피네프린을 쓰면 기관지가 어떻게 될까요? 확장되겠지. 얘는 찬식일 때는 기관지가 확장되거든요. 굉장히 신기한 약 아니에요? 어떤 곳에는 확장시키고 어떤 곳은 수축을 시키니까 그 말이고요.
되고요. 또 하나가 언제 쓴다? 아나필락시스 이럴 때 쓰는 약이다. 에피드리핀입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 최근에 자주 물었어요. 4번에 보시면 살부타몰이요. 살부타몰. 자, 살부타몰은 여러분 다른 이름으로도 아셔야 됩니다. 벤토린 또는 뭐 벤톨린 전부 다 같은 말이야. 벤토린이라는 말이나 살부타몰이라는 말이나 같은 거예요. 자, 그럼 이거는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다음 중 수수께끼 첫 번째 기관지 확정되다. 두 번째, 주로 소화 천식에 쓰인다. 그리고 마지막 수수께끼 세 번째, 이 약은 흡입제다. 흡입은 들여 마시는 거. 그래서 우리 병원에 가면 호흡기 치료한다 이런 말 하죠. 그때 흡입제, 흡입 들어가는 거. 그 약이 무슨 약입니까? 그때는 아미노 에피네프린 하면 안 되는 거죠. 흡입하면 어떤 약이다? 살부타몰, 다른 이름으로 벤토린이에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세 개가 제일 중요하고 그냥 3번에 하나 정도 한다면 에피네프린 들어갔으니까 에페드린 정도도 있다는 거. 근데 3번은 그냥 도저히 안 된다면 1번, 2번, 4번 정도는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시험에 지금 저기 날짜도 적어놨지만 마음이 정말 좀 조급해지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조급하다고 공부가 더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의 적절한 스트레스는 공부가 돼요. 너무 루즈하면 공부도 안 되거든. 그래서 이거 날짜 적는 것도 좋아요. 저는 한 40일 정도 되면 보통 적는데 여러분은 벌써 적었네. 벌써 긴장하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적절한 긴장감은 텐션을 줘요. 날짜 잘 고쳐놔요. 오늘 49일이지만 이틀 지나봐봐. 주말 지나면 휙 진짜 빨라져. 그래서 30일 되면 그냥 휙 빨라져요. 일주일 남으면 그냥 넘어가요. 완전히. 이때 어느 정도는 좋은데 극심한 스트레스는 오히려 공부를 방해해요. 그리고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하지 마요. 우리는 비교할 거 없어요. 내 점수 딴 사람 90점 받아도 나 90 안 받아도 돼. 얼마만 받는데 더도 말고 그날 당일날 9월 11일 날 당일은 몇 점? 63점 이상만 나오면 돼. 근데 학원에서 할 때는 제가 조금 더 쪼는 이유가 조금 더 여유 있게 가자는 거지. 여러분 학교 갈 수 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 안의 범위 안에서 일단 중요한 거를 먼저 해. 딴 사람 이거 한다고 해서 이거 하고 또 이거 하다 보면 어떠냐? ADHD처럼 이거 좀 건드렸다 이거 좀 건드렸다 이거 좀 이러면 아무것도 안 돼. 마음만 급해지고. 주로 성격이 급한 분들이 그렇거든요. 저도 그래. 근데 하나씩 차분하게 해야 돼.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이제부터 시간에서 아껴야 될 시간이 언제다? 주말밖에 없어요. 평일은 여러분 시간 잘 안 나지 않아? 여러분 지금 5시 넘어서 집에 가서 밥하고 일정 생각해봐요. 밥하고 좀 치우고 뭐 하면 8시, 9시 되잖아. 그럼 9시쯤 되고 또 씻고 뭐 이렇게 하면 9시 넘지. 씻고 뭐 10시 되고 또 김 부장도 좀 한번 봐야 되고 뭐 이렇게 하면 여러분 금세 막 11시 되고 그렇잖아요. 그럼 또 마음은 근데 계속 찜찜해. 공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근데 하지는 않는데 찜찜해. 그래서 저는 평일날은 학원에서만 열심히 하는 시간이 최선을 다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안 나요. 그러면 주말을 여러분은 활용해야 돼. 주말을 활용하셔야 되는데 근데 어쩌면 막 여름휴가 간다고 또 막 하고 하면 힘들어요. 지금 가면 안 되는 상황인데 가을에 가셔야 되는데 여름에 가가지고 덥고 사람만 많고 그런데 자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마약성 진통제입니다. 마약성 진통제. 마약성 진통제는 몰핀, 데메롤이죠. 그럼 몰핀, 데메롤은 호흡수가 어떻게 돼요? 떨어져. 그래서 호흡수가 떨어지는데 여러분 노인들은 일반적으로 호흡수가 많아요? 적어요? 조금 적은 편이에요. 노인은. 그런데 노인은 안 그래도 호흡수가 적은데 몰핀, 데메롤을 쓰면 호흡수가 더 적어질 거 아니야. 그래서 가급적이면 노인은 쓰지 말자 하는 이유가 호흡수를 너무 떨어뜨릴까봐 그 말이에요. 그리고 투여 전에 호흡수를 체크해야 된다. 당연한 말이고. 그 다음에 2번은 여러분 그냥 참고로만 하세요. 코데인이란 것도 마약이에요. 코데인도 마약이에요. 그런데 이 약은 마약
진통 효과가 짱이라 그랬는데 얘는 마약 친구는 진통 효과가 너무 약해요. 그런데 어디에 굉장히 좋다? 진해제. 기침약으로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소아들한테 기침 너무 심한 소아들한테 이 코데인 성분이 들어갔어요. 근데 이게 그래도 어쨌든 마약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쓰지 않는 추세로 바뀌었어요. 네, 이거는 참고로만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항히스타민제입니다. 자 여러분 항히스타민제는 다른 이름으로 항알레르기 제제라고 하는데 자 여러분이 안 맞는 거 먹었을 때 하다못해 여러분 강아지들도 먹으면 안 되는 종류들이 꽤 많던데요? 그럼 꽤 많은데 하나 본 것 중에서 마카다미아인가? 그 견과류는 내가 생각해도 안 좋을 것 같아. 안 좋을 것 같은데 마카다미아는 특히 독성이 하지가 마비될 강아지가 마카다미아를 먹으면 하지가 마비된대요. 그럼 진짜 큰 독성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처럼요. 우리가 뭔가를 나한테 안 맞는 음식을 먹었어. 몰랐는데 뭐 고등어 조림을 먹던 뭐를 먹었어? 먹었을 때 내 몸한테 고맙게도 알려줘. 너 이거 안 좋은 거야. 너가 안 맞아. 알려줘. 어떻게 알려주냐면 내 몸에서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이 막 나와. 그럼 그 물질이 막 나와. 그럼 그 물질이 나온다고 어떻게 내가 압니까? 그 물질이 나와서 내 몸에 뭐를 나게 한다? 두드러기요. 그래서 두드러기를 일으키는 물질이 히스타민 물질이야. 그게 나오니까 우리는 보이잖아. 왜 이렇게 두드러기가 났지? 이 음식 나하고 안 맞구나? 알려줬어. 그까지면 고마워. 그까지만 알려주면 내가 알았으니까 됐어. 그런데 얘가 너무 계속 오지랖이 넓어서 계속 알려줘. 그러니까 계속 가려워. 계속 가려고 힘들잖아. 그래서 너무 이렇게 알려준 건 고맙지만 너무 히스타민이 많이 나오니까 불편하니까 그거를 눌러주기 위해서 쓰는 약이 항히스타민제예요. 다른 말로 항알레르기 제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피부과 가거나 이럴 때 여러분이 항알레르기제, 항히스타민제를 주는 거예요. 그럼 이 약은 대표적으로 어떤 약이 들었습니까는 드라마민이라는 약은 항히스타민제예요. 그리고 페니라민. 그러면 이거 다 외울 건 아니지만 마민 이런 말 들어가면 항히스타민제, 드라마민, 페니라민 이런 말이 들어가니까 그럼 이 약은 주로 어떤 약의 이름이 들어있다? 멀미약에 들어있어요. 멀미약에. 그럼 여러분 멀미약 먹고 기분 좋게 어릴 때 소풍 갔는데 멀미 심하니까 소풍 갔는데 가면서부터 마칠 때까지 계속 자고 오잖아. 왜? 졸리거든요. 그래서 이 항히스타민 제제의 부작용이 뭡니까? 이렇게 말하면 졸음이에요. 그래서 드라마민이라는 약 이름 하나 알고 그리고 부작용은 졸리움이라는 거 나왔어요. 두 가지 같이 구별합니다. 그 다음에 해열 진통제입니다. 자, 해열 진통제. 그럼 해열 진통제 하면 대표적으로 아스피린 그리고 타이레놀이잖아요. 그죠? 여기 볼게요. 그리고 아스피린은 해열 진통제인데 이 약은 여러분 뭐만 기억하면 된다? 피가 날 거예요. 아스피린의 부작용은 뭐라고요? 피가 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럼 이 약을 절대 쓰면 안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이 약을 쓰면 안 되는 아스피린 하면 여러분 어디에서 주로 피가 나? 위장. 그래서 위가 안 좋은 사람하고 아스피린은 상극이야. 절대 안 돼. 아스피린은. 그래서 아스피린은 위궤양이 있을 때 상극입니다. 왜? 여러분 안 그래도 위가 헐어가지고 패여서 피가 나고 질질 나올 것 같은데 아스피린까지 들어가면 피가 더 나니까. 그래서 위궤양일 때 금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혈우병일 때요. 혈우병. 당연하죠. 혈우병이 무슨 질환이요? 피가 멎지 않잖아. 피가 지혈이 안 되잖아. 그런데 지금 또 아스피린까지 하면 피가 더 나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이고. 그럼 이런 사람들은 해열 진통제 쓸 때 어떻게 씁니까? 아세타아미노펜을 쓰겠죠. 아세타아미노펜이 바로 뭐다?
타이레놀이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가 다 아스피린, 아세타미노펜, 해열 진통제예요. 특히 이 아스피린은 여러분 소염작용도예요. 소염작용도 하고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어? 얘가 피를 나게 하잖아. 그래서 예전에 뉴스에서 뭐가 나오냐면요. 하루에 아스피린을 한 알씩만 복용하면 심장마비 위험률이 떨어진다고 그랬어. 그거 기사 났거든요. 그럼 뭐 이게 예전에 뭐든 확실하진 않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이 매일 아스피린을 복용한대요. 그게 이제 이 혈관에 피떡이 안 지게 만드니까 출혈, 피가 떡지지 않게 하는 거니까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게 여기 보면 혈전성 치료제 이 말이 피떡이 졌을 때 그거를 출혈, 녹여버리게 만드는 효과를 하니까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협심증 치료제입니다. 자, 협심증 치료제는 많이 했으니까 아실 거예요. 니트로글리세린. 이 약은 어디로 넣어요? 혀 밑에다. 혀 밑에다 넣는다는 거. 그리고 복용할 때는 앉아서 복용하는 게 더 좋아요. 그럼 이 약의 효과는 뭐예요? 바로 어디를 넓힐 거다? 관상동맥을 확장시킬 거야. 그래서 좁아져서 흉통이 지금 심하게 아픈데 빠른 시일 내에 넓혀버리니까 흉통도 감소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약을 복용할 때 앉아서 여러분 누워서 먹는다 생각해봐. 쭉 뻗었을 때 약이 내려가는 길과 앉아서 투약을 했을 때 길의 길이가 짧아지잖아요. 그래서 앉아서 투약을 하는 거예요. and 이 약은 아까 말했어요. 이 약은 물기에 약하다고. 수분이 닿아버리면 약 효과가 떨어져요. 그래서 수분이 없는 곳에 보관해요. 용기로 친다면 무슨 용기예요? 기밀 용기에 보관해요. and 빛도 차단할 거예요. 그럼 빛도 차단하니까 무슨 용기? 기밀 용기 and 차광 용기에 보관해요. 그리고 또 이 협심증은 언제 생길지 우리가 예측 못하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내가 어느 장소에 생길지를 모르니까 식탁 위에도 두고 소파 옆에도 두고 TV 다위에도 두고 침대 옆에도 두고 책상에도 두고 다 흩어놔야 돼. 그래서 한 장소에만 두면 안 돼. 언제 생길지 모르니까 가방에 두고. 그래서 분산 보관한다. 그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강신제예요. 자, 강신제는 디복신 하는 거는 우리 했잖아요. 섬액을 초래한다. 그래서 투여 전에 맥박수를 재야 되는 약이다. 그럼 이때 투여 전에 맥박수가 몇 번이 안 되면 줄까요 말까요? 보고해야 될까? 60번. 그리고 몰핀 데메로는 투여 전에 호흡수를 잴 건데 그때 몇 번이 안 되면 줄까요 말까요? 12회 이하 맞죠? 두 가지 구별하고 그 다음에 항응고제예요. 자 여러분 항응고제는 시험에 다음 중 항응고제 약물을 찾아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 항응고제 약물을 찾아라. 그럼 그때 대표적인 게 뭐예요? 헤파린이죠. 헤파린, 그 다음에 또 한다면 와파린, 또 다른 약으로 한다면 호마딘 이런 식으로 헤파린, 와파린, 호마딘 이런 단어를 보면 항응고제구나. 파린 들어갈 거야. 헤파린, 와파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특히 하나만 한다면 헤파린 하면 항응고제다. 아시고 그럼 이 약을 주면 여러분 잘 생각해봐. 응고가 되게 하는 거야? 안 되게 하는 거야? 안 되게 하는 거야. 피떡이 지는 게 응고인데 피떡이 안 지게 하겠다고. 근데 이 약이 잘못 그럼 너무 과하게 들어가면 어떤 일이 생길까? 출혈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보면 출혈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 거. 그래서 투여 전에 출혈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 거면 항응고제 항응고제 되셨죠? 그리고 자, 그 다음에 항생제입니다. 자, 항생제는 여러분 항생제는 대표적으로 다른 거 다 할 필요 없고요. 2번, 3번 괜찮아요. 넘어가셔도 되고요. 1번에 페니실린 정도만 봐줄게요.
볼게요. 자, 페니실린은 어떤 걸로 가장 머릿속에 떠올라진다? 아나필락시스 또는 과민성 쇼크, 똑같은 말이거든요. 이거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나필락시스는 페니실린, 또 먹는 걸로는 뭐가 있어? 땅콩, 그리고 또 벌, 말벌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혈청 이런 것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건데 이게 나타나면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페니실린을 쓰고자 할 때는 어떻게 된다? 주사 전에, 후회하는 게 아니야. 주사하기 전에 뭘 한다? 피부 반응 검사를 해야 된다. 그럼 이때 피부 반응 검사는 얇게 포를 뜨는 거잖아요. 그 주사가 뭐예요? 피네 주사. 그래서 피부 반응 검사를 한다? 이래 말하면 피네 주사를 하는 거죠. 피네 주사. 근데 만약에 페니실린의 부작용이 나타나서 아나필락시스가 나타났어요. 그럼 아까 했죠? 이때 쓰는 약이 뭐예요? 에피네프린을 쓴다. 그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면 항결핵제입니다. 항결핵제는 한마디로 뭐예요? 결핵약인 거야. 그럼 결핵약을 언제 복용해요? 식전에 복용하겠죠. 다음 페이지 찾으셨어요? 항결핵제는 식전에 복용하겠습니다. 그리고 항결핵제는 한 가지 약만 계속 쓰고 안 들으면 또 다른 약 쓰는 게 아니라 이 약, 저 약을 함께 병용한다고 하죠. 그 결핵약은 문제에서 병용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면 뭐예요? 균이 알아칠까봐 그거를 내성을 늦추고 감소시키고 그래야지 치료 효과를 올리려고 하는 거죠. 결핵약을 병용하는 이유는 이라고 말하면 내성을 감소시키고 약 효과를 올리려고 하는 거라는 거 중요하고, 그 다음에 결핵약 중에서 1번부터 5번까지 적어놨는데 다 모르셔도 돼요. 만약에 한다면 1번, 4번 정도는 기억을 좀 하자고. 그럼 이때 1번에 가장 보편적인 약이었어요. 결핵약 아이소나이아치드. 이름은 똑같은 거예요. 다른 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니까 아이소나이아치드, 이소니아치드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 약은 결핵약으로 가장 대표적인 결핵약이야. 그런데 너무 잘 듣는데 원하지 않는 작용, 부작용이 뭐가 있냐면 말초신경염이 있어. 그럼 이 말초신경염이 있는데 생각해보면 이 약을 쓰고는 싶은데 말초신경염이 자꾸 신경이 쓰여. 그렇지만 이 약은 쓰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말초신경염을 막을 수 있는 약과 함께 쓴다면 결핵치료제 효과도 있고 부작용도 없을 거고, 그때 쓰는 게 뭐예요? 비타민 B 6번. 비타민 B6, 6를 다른 말로 피리독신이라고 하죠. 비타민은 여러분 이름을 다른 이름까지 다 기억해야 돼. 6번은 피리독신, 12번은 코발라민 이런 식으로 다 기억하셔야 돼. C는 아스코르빈산 이런 식으로요. 6번은 뭐라고요? 피리독신이에요. 6번이라고 안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럼 이 비타민 B6는 무슨 효과를 낸다? 말초신경염을 좀 낮게 안 생기게 도와줄 거예요. 그럼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묻겠죠? 아이소나이아치드가 말초신경염을 초래하니까 함께 복용하는 약물은 비타민 B6 답이 되겠고, 이번에는 아이소나이아치드와 함께 비타민 B6를 함께 투여하는 이유는 말초신경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스트랩토마이신이라고 되어 있죠. 스트랩토마이신은 이런 스트랩토 할 때 S, 마이신 할 때 M, 그래서 SM이라고도 보통 하는데 이 약은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 얘야 밥 먹어, 결핵약 복용하는 자녀한테 밥 먹으라고 했는데 못 알아들어. 그럼 얘가 일부러 못 알아들은 척하는 게 아니라 진짜 안 들려서 그럴 수 있어요. 원하지 않는 작용이 뭐가 있다? 청력장애가 있어요. 청력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청력장애 이렇게 말하면 스트랩토마이신이에요. 근데 보기에서 청력장애 찾았는데 없어. 그럼 또 서인처럼 원망하지 마시고, 여러분 학원에 원망하지 마시고
청력을 담당하는 신경이 몇 번 신경이다? 8번 신경이야. 우리 뇌신경에서 8번이야. 그래서 제 8번 뇌신경 장애. 그 말이나 청력 장애라는 말이나 같은 거야. 우리 여러분 뇌신경 1번부터 종류 짤이 많았잖아. 그거 여러분 안 외워도 돼. 아셨죠? 여러분 그거 저도 학교 다닐 후시, 동활산, 외안, 청설, 이거 외웠거든요. 굳이 그냥 여러분은 8번 뇌신경 8번 뇌신경 청력 장애 하면 무슨 약이다? 스트레토, 말신 또 올려주실 거. 나머지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국소마취제는 요거까지만. 국소마취제는 리도케인, 프로케인, 코케인, 벤조케인. 나라면 힌트 잘했어. 어디서 잡았어요? 케인. 그죠? 케인 또는 다른 말로 카인이라고 해도 돼. 리도카인, 프로카인, 코카인, 벤조카인이라고 해도 돼. 카인 들어가면 전부 다 무슨 약이다? 국소마취제다. 되셨죠?